월스트리트의 제왕이라 불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150년 동안 수많은 금융위기를 뚫고 살아남았고 어떤 경쟁자도 이 회사를 무너뜨리지 못했죠. 대공황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이 회사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천재 집단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탐욕의 상징이라고 욕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곳에는 반드시 패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150년 생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86년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건너온 유대인 이민자 마커스 골드만은 뉴욕 맨해튼의 허름한 지하 사무실에서 금융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발견한 건 아주 단순한 틈새 시장이었는데 당시 미국의 소규모 상인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대형 은행들은 담보도 없고 신용도 불확실한 작은 가게들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는 이 상인들의 단기 채무를 싸게 사들여서 다른 투자자들과 은행에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이게 나중에 기업 어음이라 불리는 금융상품의 시초가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실크 모자 안에 약속 어음을 가득 넣고 월스트리트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실크 모자 쓴 행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뒤 그의 사업 규모는 연간 3천만 달러에 달했고 환갑이 넘은 마커스는 이제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 사무엘 삭스를 파트너로 영입하게 되고 바로 여기서 골드만삭스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기업 어음 시장은 금방 포화 상태가 됐고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마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는데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은 바로 기업 공개, 즉 IPO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철도회사, 철강회사, 백화점 같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려 했거든요. 문제는 당시 IPO 시장을 JP 모건 같은 유럽계 명문 금융사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끼리끼리 사업을 나눠 먹었고 유대인 회사였던 골드만삭스는 철저히 외부인 취급을 받았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들의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선택한 전략은 역발상이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판을 만들자는 거였죠. 유대인 회사를 상장시키기로 한 겁니다. 1905년 당시 시어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카탈로그 통신 판매로 미국 전역에 물건을 팔던 유통혁신 기업이었습니다. 8년 만에 자산이 100배 이상 불어난 급성장 기업이었고 창업자 줄리어스 로젠월드는 유대인이었죠. 골드만삭스는 또 다른 유대인 금융사였던 리먼 브라더스와 손을 잡았는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는 함께 4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성공시켰고 이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딜 하나로 골드만삭스는 월스트리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우러스, 언더우드 타자기 같은 회사들의 상장을 연달아 따내면서 입지를 굳혀갑니다. 1920년대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호황기, 이른바 광란의 20년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고 자동차와 라디오와 전기 제품이 보급되면서 소비 문화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주식 투자에 미쳐 있었고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신문마다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실렸고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팁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투자 신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100만 달러를 넣고 회사를 만든 다음 그 지분을 10배 가격에 대중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거의 허공에서 돈을 뽑아낸 거나 마찬가지였죠. 요즘으로 치면 스펙이나 암호화폐 열풍과 비슷한 광기였는데 사람들은 골드만삭스가 만든 투자 상품이라면 무조건 샀습니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투자 신탁은 단번에 9,003달러를 끌어모았고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셰넌도어 코퍼레이션, 블루리지 코퍼레이션 같은 투자 신탁을 연달아 만들어냈는데 이 신탁들이 서로의 지분을 사들이는 기괴한 구조였죠.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쌓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상승장에서는 모든 게 천재적인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죠.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이라 불리는 그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신탁은 휴지 조각이 됐는데요.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98%나 폭락했습니다. 수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고 파트너들의 자본 1,300만 달도 날아갔죠.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치솟았고 자살률은 40%나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금융사가 문을 닫았고 골드만삭스도 끝장날 위기에 몰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탐욕의 대명사가 됐고 언론을 골드만삭스를 비난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들이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시드니 와인버그였습니다. 시드니 와인버그는 브루클린 빈민가 출신으로 11남매 중 셋째였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고등학교도 중퇴해야 했습니다. 16살에 골드만삭스에 청소부 보조로 입사한 그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지만 남다른 야망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파트너들의 사무실을 기웃거리며 금융을 배웠고 밤에는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했죠. 15년 만에 회사의 수장이 됐는데 비결은 놀라운 인맥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그와 한번 일해본 사람은 그를 싫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객 하나하나의 이름과 가족 상황까지 기억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수천 장씩 직접 썼습니다. 대공황 이후에도 고객들이 골드만삭스를 떠나지 않은 건 순전히 와인버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고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습니다. 와인버그의 가장 큰 업적은 포드 자동차 상장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월스트리트를 도박판이라며 경멸했고 금융인들을 기생충이라고 불렀거든요. 무엇보다 그는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나치 독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고 반유대주의 신문을 직접 발행하기까지 했죠. JP모건 같은 건물도 포드 상장에 실패했었는데 유대인 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1947년 헨리 포드가 죽고 손자 헨리 포드 2세가 회사를 물려받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헨리 포드는 할아버지와 달랐고 회사를 현대화하려면 월스트리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와인버그는 몇 년에 걸쳐 끈질기게 관계를 쌓았고 결국 1956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성사시킵니다. 6억 5천 달러 규모였는데 유대인 회사가 반유대주의자의 회사를 상장시킨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와인버그가 투자은행 부문을 키우는 동안 회사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스 랩이라는 트레이더였는데요. 뉴올리언스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뉴욕에서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을 안고 월스트리트에 왔습니다. 그가 개발한 전략은 블록 트레이딩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시장에는 비효율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주식을 팔려는 기관 투자자가 있으면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곤 했거든요. 레비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량 매도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한꺼번에 사들이고 이걸 조금씩 시장에 풀어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었죠. 한 번에 버는 돈은 작았지만 골드만삭스는 빚을 잔뜩 써서 규모를 키웠고 레비는 30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됩니다. 레비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이기는 것, 그것도 항상 이기는 것이었죠. 1969년 와인버그가 은퇴하자 레비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건 골드만삭스 역사상 처음으로 트레이더가 수장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레비 시대의 골드만삭스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 펜센트럴이라는 철도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 회사는 미국 최대의 철도 회사였습니다. 이미 12억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 회사의 기업 어음을 추가로 1억 달러나 발행해줬죠. 신용평가사들은 골드만삭스가 주관했다는 이유로 높은 등급을 줬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라고 믿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파산 후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돈을 잃었고 즉시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골드만삭스가 위기 직전에 자기 물량을 먼저 정리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마치 뭔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1976년 거스 레비가 출장 중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후계 구도도 전혀 없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버드 출신의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존 화이트헤드였는데요.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해군 장교였습니다. 전쟁에서 배운 군대식 원칙주의를 골드만삭스에 이식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는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들고
골드만삭스의 행동 원칙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총 14개 조항이었는데 핵심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었죠. 1980년대는 거래의 시대였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 덕분에 기업들이 서로를 인수합병하느라 바빴고 투자 은행들에게는 황금기였죠. 화이트헤드의 리더십 아래 골드만삭스는 1983년 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전년 대비 60%나 뛴 수치였습니다. 화이트헤드가 레이건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으로 떠난 뒤 로버트 루빈과 스티브 프리드먼이 공동 대표가 됩니다. 루빈은 옵션 트레이딩 부서를 맨손으로 키워 회사의 핵심 수익원으로 만든 인물이었죠. 그런데 1987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골드만삭스의 고위 임원 로버트 프리먼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당시 뉴욕 남부지검의 검사였던 루디 줄리아니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줄리아니는 뉴욕 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월스트리트의 거물을 때려잡는 이미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는 프리먼을 체포한 뒤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면서 정기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또다시 고객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1990년대 후반 골드만삭스는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장이었죠. 파트너십 구조의 한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는데요. 파트너들이 은퇴할 때마다 자기 몫의 자본을 빼갔고 회사는 안정적인 자금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파트너 자본 20억 달러로 총 98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레버리지가 거의 50배에 달했죠. 문제는 당시 공동대표였던 존 코자인과 행크 폴슨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상장 기업에는 수장이 한 명만 있어야 했고 결국 파트너들은 폴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1998년 상장 직전에 거대한 암초가 나타납니다. LTCM이라는 헤지펀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파트너로 참여한 이 펀드는 수학적 모델로 위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요. 1998년 8월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하루에 3억 5천만 달러가 증발했고 골드만삭스는 LTCM의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자기 채권 포지션을 시장에 쏟아부었는데요. 이게 LTCM의 몰락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해서 32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이 이뤄졌고 골드만삭스는 살아남았죠. 1999년 말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골드만삭스는 드디어 상장합니다. 지분 11%를 팔아 37억 달러를 거둬들였고 이때 처음으로 회사의 재무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상장 전 5년 반 동안 세전 이익이 122억 달러였거든요. 이제 공개 기업이 된 골드만삭스는 더 공격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담보보증권이었죠. 미국인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담보로 만든 복잡한 금융상품이었는데 2005년부터 2년간 골드만삭스는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보증권을 발행했고 행크 폴슨은 이 성공을 발판으로 2006년 부시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폴슨이 떠난 뒤 CEO가 된 사람은 로이드 블랭크페인이었는데요. 트레이더 출신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사실상 거대한 헤지펀드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고객 서비스는 점점 뒷전이 됐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어 스턴스가 JP모건의 헐값에 팔려갔고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06년 12월부터 골드만삭스는 모기지 시장에 반대 베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고객들에게 모기지 상품을 계속 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품이 망할 거라고 베팅했다는 얘기죠. 위기의 순간 골드만삭스는 워런 버핏에게 손을 내밉니다. 버핏은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돈과 함께 버핏의 이름이 주는 신뢰가 골드만삭스를 살렸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쓰레기를 팔면서 동시에 그 쓰레기가 터질 거라고 돈을 걸었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골드만삭스는 고객 서비스와 자기 매매는 별개라고 항변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도 골드만삭스는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살아남았고 고객들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가 되자 새로운 기회가 보였는데요. 로빈후드 같은 앱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부자들만 상대하던 골드만삭스가 갑자기 일반 대중을 겨냥한 마커스라는 투자 서비스를 내놓았죠. 창업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골드만삭스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을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고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빨리 손절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천재성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한 건 이 회사가 승자가 될 때 반드시 누군가는 패자가 됐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이기는 것이니까요. 매번이 아니라 언제나 말입니다.